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1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4시 17분입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우리 증시 얘기할 때마다 나오는 말인데요. 오랜 기간 고질병처럼 여겨졌던 그런 말이고, 또 때만 되면 저평가 해소 방안이 나오긴 하지만 별반 달라진 게 없는 듯합니다. 자, 21대 대선 앞두고 여야 후보가 1,400만이죠. 개인 투자자들의 투심이 곧 표심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면서 증시 부양책, 부양과 관련한 큰 그림들을 지금 내놓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자,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또 대선 전국에서 주식 투자할 때 유의할 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상욱 커넥티드 그라운드 대표 오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아무래도 이제 21대 대선 앞두고 결국은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니까 네. 이제 경제 공약에 대한 관심이 점점 커지고 있거든요. 각 캠프에서 일단 자본시장 그 유권자층에 대한 메시지를 분명히 이제 보내고 있는데, 네. 큰 틀에서 세제 개편이라든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라든가 증시 활성화 방안 이렇게 막 내놓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좀 정리를 좀 해봐 주실까요? 네. 쉬운 질문인데 내용이 너무 방대할 것 같아가지고. 그래도 네. 네. 예. 일단은 저는 주식이랑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 양당이 어저께 기준으로 10대 공약을 냈고요. 네. 먼저 주식과 부동산이 있는데 부동산만 보자면은 개혁신당의 경우에는 부동산 10대 공약이 없었고요. 네. 그리고 개혁신당. 네. 그리고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부동산 공약이 세제부터 GTX까지 소위 총망라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세제도 소위 비수도권, 수도권 취득세를 아예 없애버리자. 그다음에 종합부동산세를 포함해가지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아예 폐지하자. 네. 이런 소위 그리고 양도세 중과도 다 폐지하고 현재 네. 윤석열 정부에서 하지 못했던 세제 개혁안을 네. 국민의힘에서는 좀 더 과격하게 승계를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그냥 세금 다 없애고 네. 이런 방식으로 얘기를 많이 했고요. 그리고 GTX 같은 것도 어쨌든 김문수 후보는 경기도지사 시절에 GTX를 처음 했었던 분이다 보니까 네. GTX에 대해서도 ABC 원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DF 또 넣고 네. 그다음에 나머지 구간도 전부 GTX를 연결하는 겁니다. 네. 이런 방법으로 굉장히 부동산 쪽에서는 내용을 많이 집어넣습니다. 네. 그리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공약이라고 하는 게 꼭지는 이제 6번째에 있었는데 세종시로 이전하는 얘기하고요. 이거는 양당에서 같은 얘기를 했고, 세종시로 뭘 이전한다는 거죠? 행정수도를 세종시 행정수도를 완성하는 내용, 완성하겠다는 내용이 임기 중에 들어있고요. 완성한다는 건 아니죠? 어쨌든 공약에 들어있으니까 임기 중 이거는 더 뜯어봐야 될 것 같고, 네. 임기 중에 그 세종시를 완성한다는 내용하고 추가로 5극이라는 말을 쓰면서 5극. 소위 수도권, 동남권, 호남권, 이제 경북권, 대경권 이런 식으로 5개 권역을 만들고, 그다음에 또 3대 특별자치도, 네. 제주도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제주 특별자치도를 네. 포함해가지고 이런 3대 특별자치도를 5극 3특으로 하겠다는 소위 물리적인 부동산의 내용들은 조금 있었는데, 네. 나머지 세제라든가 공급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은 좀 전체적으로 다 빠져 있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번 그 정책 그 사이트에 올라온 그 각 당의 내용들을 봤을 때는 네. 22년 대선 때는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는 굉장히 부동산 선거였는데요. 네. 21년까지 부동산이 굉장히 올라갔고 하다 보니까 양당이 부동산의 공급에 굉장히 방점을 두고 문제를 풀어나갔다면은 올해 선거는 부동산이 아주 어젠다는 아니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네. 역설적으로 부동산 말고 그다음엔 주식인데, 주식 같은 경우에는 어느 당이나 할 것 없이 주식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그 여러 가지를 발표하고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적극적인 거는 민주당입니다. 네. 특히 민주당의 주식 관련해서는 주식시장 소위 3법이라고 해가지고 네. 상법을 포함해서 소득세법 등등 주식시장에 있는 여러 가지 디스카운트 요인들을 다 와해를 시키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일단 이제 방점은 부동산보다는 오히려 지금 주식으로 좀 옮겨져 있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네, 그게 지금 주식 시장에 대해서는 지금 전체적으로 인식을 하는 게 그런 내용인데요. 네. 참고로 우리나라의 부동산 중에서도 아파트 시장이, 그러니까 주거용 건물 시장이 시가총액 6,500조 원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예요? 전체 부동산은 소위 1경이 훨씬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제 토지랑 건물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주식시장은 지금 코스피가 2,160조 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PBR로도 그렇지만 0.8배밖에 안 되고 해서 전반적으로 굉장히 저평가가 되어 있고 아파트가 가계에 상당한 투자 수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밝히는 게 부동산을 문재인 정부 때는 뭐 투자의 대상으로 사람들이 생각했던 거를 투자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도록 하려고 하다 보니까 다 실패를 했고 네. 지금 얼마 전에도 뭐 저희 경제 단체라든가 아니면 유튜버들하고도 간담회를 했는데 네. 거기서도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신흥국 우리보다 경제 규모가 훨씬 작은 신흥국도 주식시장 밸류에이션이 PBR 한 배가 다 넘어가는데 네. 우리만 왜 0.8배밖에 안 되냐 네, 막 이러면서 그게 결국 여기 투명성이 없기 때문이고 비합리가 없기 때문이니까 그걸 없애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 노력을 하면은 자연스럽게 가계의 투자 대상이 네. 주택에서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좀 바뀌면서 네. 주택을 안 누르더라도 네. 이제 선호도가 주식으로 오게 되면은 그 힘의 균형이 좀 맞아지지 않겠냐 이런 네.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우리 주식 시장의 저평가 논란은 정말 그야말로 상수가 돼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이제 막 다시 또 2,600 탈환을 했거든요. 근데 네.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건 이제 5,000 시대 열어보겠다 이렇게 예. 하는 거잖아요. 예. 그걸 가능하게 하려면 지금 디스카운트,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요소들을 좀 없애야 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거기에 대한 접근 방법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결이 여야가 좀 다르죠 지금. 일단 그 간담회에서 있었던 얘기를 좀 해주시면 네. 민주당 간담회였습니까? 네, 그 일단 어땠습니까? 뭐 이재명 후보 간담회에서는 네.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나라 증시가 왜 싸냐 안 오르냐. 네. 제가 지난번에 나왔을 때 한국 증시는 지수 투자하면 안 되는 증시고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예, 그냥 2,500, 600 박스권에 계속 갇혀 있고 그 안에서 순환 강세장이 오는 증시인데 네. 그거는 주식시장에 돈이 안 들어와서 그런 거거든요. 네. 근데 소위 지금 2,600인 지수를 5,000 만든다는 거는 더블 만들겠다는 건데 더블이 되려면은 지금 2,200조 구성을 좀 섹터별로 잘 생각을 해보면요.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전기전자가 현재 우리나라 증시에서 700조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화학이 한 120에서 130조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자동차를 포함해서 조선기계 묶어가지고 300조 정도 되고 네.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래서 그거에다가 네. 지금 요즘에는 이거 외에 뭐 이제 많은 그런 회사들이 개별 회사들이 또 다 바이오도 한 140조 정도 되니까 바이오도 큰 섹터예요. 네. 네, 한마디로 말해서 다 더블 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 더블이 나야 되는데 네. 그게 전기전자 섹터라는 게 전 세계 사이클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뭐 갑자기 자기 혼자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네. 다른 전방 산업이 좋아지면서 같이 좋아지는 거다 보니까 저희의 노력만으로 그 지수를 올리기가 구조적으로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이런 지수가 시총이 올라가는 거랑 별개로 간담회 때 했던 말 중에 제일 코어는 이런 거였는데 이재명 후보 본인이 뭐라고 말했냐면은 자기도 예전에 소위 일반인 신분일 때 잡주를 많이 했는데 IMF 때 다 날렸다. 네. 그래서 잡주를 하면 안 되는구나 해서 우량주를 바꿔봤는데 네. 좀 되더라. 수익이 나더라. 근데 요새는 우량주도 들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다 깡통이 되더라. 그게 보니까 물적 분할해가지고 쪼개 상장해버리고 네. 일감 몰아주기로 다른 회사 키워버리고 네. 그다음에 상속증여 앞두고는 시총을 눌러버리니까 네. 그러니까 이걸 이제 3대 기법이라고 하는 이 3대 기법에 사로잡혀서 내 우량주 갖고 있는데 어느 순간 깡통만 갖고 있어가지고 네, 상속 중에 앞두고는 정말 그 대주주가 주가가 네. 오르기를 바라지 않다 보니까 더 그렇죠.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이런 투명성이 없어가지고 저평가됐다고 얘기를 했고 아마 저뿐만 아니라 거기 있는 사람들 다 공감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뭐 민주당에서는 그런 내용을 많이 했습니다. 투명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상법 개정안, 세제 개정안, 네. 그다음에 주식시장과 관련한 제도 합리화 이런 것들을 추구하겠다는 내용이 일반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저평가를 그럼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지 그 구체화할 방안으로 일단 그 이제 배당 소득세에 대해서 네. 접근을 어떻게 하는지가 궁금해요. 네,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이제 그것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한국 주식시장의 저평가 배당을 같이 엮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저평가가 되는 것은 아주 간단한 논리인데 한국 주식시장에 대한 기대 수익률이 너무 낮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부동산으로 돈이 좀 몰리는 거는 부동산은 올라갈 것 같고 이런 네. 기대 수익률 값이 좀 큰데 주식은 그렇지 않거든요. 제가 박스권이라고 얘기했다는 거는 한국 주식시장 기대 수익률이 박스권이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돈이 올 수가 없습니다. 네. 근데 이 돈이 안 온 이유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주식 그 자체가 오르는 게 안 올라서인 것도 있는데 네. 이걸 주가 상승률이라고 하고요.
평균적인 주가 상승률은 그 나라 성장률과 같이. 어떤 이제 비율을 가지면서 움직이는 것이 맞는데 네. 두 번째는 주주 환원율이라고 하는데 네, 주식이 네. 안 올라도 네. 배당이라든가 상속 증여 배당이라든가 아니면은 자사주 매입 소각이라든가 네, 해서. 이런 걸 통해서 주가는 안 오르지만 네. 주주의 수익률을 올려주는 또 네. 두 번째 방법이 있거든요. 한국은 이 두 번째 방법이 OECD에서 꼴등이나 마찬가지죠. 거의 그렇죠. 중국보다도 훨씬 낫고요. 그렇더라고요. 그러면은 예. 주식시장 전체의 총 수익률이 낮다는 것이고 그럼 여기서 나오는 질문은 그럼 도대체 한국은 왜 배당 수익률이 낮고 네. 그다음에 자사주 매입 소각 같은 그런 주주 환원율이 낮냐 네. 이런 질문들이 나가는 건데 네. 그래서 지금 갑자기 배당 많이 하세요라고 해봐야 많이 안 한 이유가 존재한다는 거고 그래서 그 이유가? 그거를 본 거가 아까 얘기했던 3대 법 3대 특별 기법을 써가지고 네. 그러니까 증여를 낮추기 위해서 시장 주가를 누르면은 네. 증여하기가 용이하고 네. 그다음에 그 회사 이익을 나만 먹고 싶으니까 쪼개기 상장하고 네. 그다음에 회사 이익을 내 어떤 특정 세력한테 주고 싶으니까 일감 몰아주기 하면서 네. 회사를 하더라도 뭐 이사회도 조용하고 네. 주주들은 일부 소송하지만은 대법원은 어쨌든 재벌 왕조 편이고 이러니까 이런 비합리가 많았었던 건데요. 그런 차원에서 배당 세제부터 시작해서 다 고치겠다 이런 거였고요. 네. 첫 번째 배당은 일단 배당을 많이 할 유인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네. 현재 우리나라 배당은 2천만 원까지는 분리 과세라고 15.4% 세율밖에 안 내지만은 네. 2천을 넘어가게 되면은 금융소득을 종합과세하게 되고 네. 종합과세의 최고 세율은 45%인데 1.1배가 붙으니까 네. 49.5%를 그렇죠. 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면 대주주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배당 한 10억 받으면 5억 내는 거니까 네. 내가 왜 배당을 해야 되냐 아까 얘기했던 대로 세 가지 툴을 쓰면 되지 이런 거라서 네. 배당 안 했는데 그래서 이번에 이소영 의원이 그 발의한 안은 이제 이런 내용들인데요. 민주당의 이소영 네, 의원이요. 그 2천만 원까지는 15.4% 그대로 갈 건데 네. 3억까지는 네. 22%까지만 받겠다 이런 거고요. 네. 3억을 넘어도 27.5%만 7.5%. 받겠다. 그렇게 그런 이제 건데, 발의를 하겠다는 예, 거죠. 그런 걸 아니요 발의했어요. 발의했고 했어요. 예. 그리고 대신에 예. 배당 성향이라는 게 있는데 회사가 예. 그 자기가 배당 가능 재원이 100인데 네. 35 이상을 배당을 하는 회사들만 이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많이 하는데. 네, 많이 배당을 하는 잘 데만. 해주는데. 현재 네. 우리나라 평균은 배당 성향이 27%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배당 가능 재원이 100억이면 27억만 배당해주고 그러니까 있는데 배당을 할 수 있게 유인책을 주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지금. 더 배당하는 회사들한테는 이런 배당 소득 과세를 낮춰주는 거니까 네. 대주주 입장에서 봤을 때도 뭐냐면은 그럼 나도 그냥 배당 세율을 한 35로 배당 성향을 좀 더 높이고 그렇게 배당을 받아버리면은 종합소득세가 아니라 그냥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27%만 내고 나도 끝나는 거네라고 하면서 네. 사실 잘 생각해 보시면은 법인을 새로 만들어서 일감 몰아주기를 해가지고 하더라도 네. 그쪽도 법인세를 내거든요. 어차피 네, 네. 그게 한 24% 내니까 그렇죠. 그 고생을 하느니 배당하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이고 이런 네. 방식으로 배당 인센티브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네. 배당 소득세에 대해서는 이제 그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5천만 원까지는 부과하지 않고 네. 5천만 원 넘으면 20% 분리과세 하겠다는 거 아닌가요? 네, 처음에 저는 아예 폐지한다고 한 줄 알았는데 또 들어가 보니까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정확하게 뭐 배당 모르겠습니다. 소득세를 네. 폐지하겠다는 말도 나왔었는데 네. 근데 결국은 그 20%의 분리과세도 이게 미국 일본 방식인데요. 미국과 일본은 금투세 저희가 이제 기억에서 사라진 금투세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요 금투세의 코어도 주식의 양도세만 있는 게 아니라 배당도 넣어가지고 묶어서 그 세금을 매기는데 그거를 20%로 막고 있습니다. 미국하고 네. 일본이. 네. 그러니까 한국은 주식에 양도세가 없지만 네. 배당세가 배당세가. 종합소득으로 가니까 네. 배당을 많이 받을 유인이 없지만은 네. 미국 일본은 현 시스템상에서 배당을 아무리 많이 주더라도 네. 그냥 금투세 20%로 20%. 막혀버리고 끝나버리니까 네. 이게 소위 저도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옛날에 많은 주장을 했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방식을 이제 추구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배당소득세 완화라든가 뭐 폐지라든가 이런 방향성이 네. 배당을 늘리고 결국 우리 증시를 좀 부양시킬 수 있는 그런 네, 배당을 계기가 늘리게 될 거라고 되면은 맞습니다. 보시는 거예요. 예. 배당을 늘리면 그 배당 수익률이 총 투자 수익률에 가산이 되니까 네. 현재 우리나라는
주식시장에 대한 기대 수익률이 6%대밖에 안 되는데 네. 주가가 4%고 네. 배당은 1.5에서 2밖에 안 되거든요. 네, 네. 자사주 매입 소각도 없고 근데 배당을 늘리면 배당이 소위 한 3%대로 가면은 네. 총 수익률이 7%대를 가는 거고 자사주 매입 소각이든 다른 걸 하면은 8%대까지 가는 거고 결국 장기 연유라 수익률 값이 올라가야지 돈이 들어오거든요. 네. 그거를 이제 제도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상속세하고 PBR 연동 법안 네. 이게 참 눈길을 끌던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그거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상속 증여에 임박해서는 네. 회사가 상장 회사가 네. 그 주가를 누르는 인센티브가 작동을 하는데요. 네. 왜 그러냐면은 시장 가격이라는 개념이 존재하고 하는데요. 네. 비상장 주식의 경우에는 상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시장 가격이 없습니다. 네. 근데 상장한 회사는 늘 시장 가격이 떠 있기 때문에 시장 네. 가격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상속과 증여의 기본적인 과세 기준은 네. 시장 가격을 베이스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비상장은 시장 가격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그 회사의 순자산 가치하고 네. 그러니까 순자산 가치하고 그다음에 수익 가치를 합산해 가지고 네. 2대3, 3대2로 계산한 다음에 가격을 도출하는데 근데 네. 그게 순자산 0.8배, PBR 0.8배가 아, 하한선의 마지노선이에요. 네. 그러니까 PBR 0.8로 이제 그 서로 상속 증여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상장사는 시장 가격이다 보니까 PBR 0.1배까지 주가를 떨어뜨려도 그 0.1배가 상속 증여의 과세 기준이 돼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 최근에 언론 조선비즈에서 강하게 비판 보도 냈던 게 명인제약 케이스인데 이가탄 만드는 명인제약에서 창업주가 76세고 95% 갖고 있는데 네. 상속 증여에 임박해서 이 회사는 심지어 자산이 5,300조 원이고 부채 500조밖에 안 되니까 부채가 거의 없어요. 5,300조 이상을 번 회사인데 상장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상장을 하냐 하니까 장외에서 거래하게 되면 그 PBR 0.8배로 해야 되지만은 이런 일반적인 자산이 5,300조라고요? 5,300억 원. 그래, 네, 깜짝 놀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5,300억 원. 네. 5,300억에 500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 이 회사가 상장을 하면은 이제 비교 그룹이랑 같이 주가가 맞춰지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은 한 5,500조 원에 상장을 하더라도 비교인 환인제약이 PBR 0.5배니까 환인제약까지는 내려가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조선비즈가 이제 경고를 했는데 네, 네. 그러면은 이 회사는 상장을 장외에서 하게 되면은 0.8로 넘겨야 되지만은 네. 상장에서 주가가 하락하면은 그 하락한 게 기준식 그 상속 증여 시가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예. 것도 이번에 개정안은 뭐냐면은 상장하는 회사라 하더라도 0.8배 PBR 이하에 있는 기업들은 네. 0.8을 마지노선으로 하자. 아주 간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배당소득세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제 방향성을 잡고 있는 것 같고요. 잠깐 나왔습니다만 지금 네. 상법 개정에 대해서도 네. 지금 여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일단 그렇죠. 네, 완전히 다르죠 결이. 네, 왜냐하면은 지금 상법 개정은 굉장히 예민하고 양 당이 그 소위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항이고요. 네. 일단 상법 개정을 하자는 쪽은 민주당이고 네. 하지 말자는 쪽은 국민의힘 쪽이고요. 네. 이번 국회에서도 22대 국회에서도 여러 차례 올라갔지만 이제 올라가는데 부결이 됐죠. 부결이 됐고 부결이 된 게 아니라 이제 거부권이 됐던 거죠. 네, 거부권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되돌아져 왔습니다. 네. 네, 그거를 다시 재의결할 때는 네. 그래서 개정할 땐 182였는데 재의결할 때는 한 200표가 194표 넘어야 되잖아요. 네, 194 정도 나왔으니까 네. 국민의힘에서도 일부 찬동을 하는 그런 의원들이 조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아마도 이제 새 정부에서는 거의 상법 개정이 전 될 거로 생각하지만은 네. 일단 양쪽의 생각은 뭐냐면은 상법 개정을 하는 이유는 주시장 디스카운트랑 연결이 되어 있는 건데요. 네. 아까 얘기했던 시가 누르고 일감 몰아주고 물적 분할하는 데 있어서 전체 주주가 아니라 일부 주주만 큰 수혜를 받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이사회가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도록 원래는 견제를 해야 되는데 한국의 이사회는 회사의 이익만을 소위 거수기 이사회라고 네. 불리고 있고 네. 회사의 이익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네. 전체 회사로 보면 이익이 똔똔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특정 주주별로 봤을 때는 100대 0으로 갈라지지만은 총 이익은 100으로 그대로니까 네. 회사에게 손실을 미친 건 아니라는 하지만 것이 누구한테 이익이 가느냐는 다른 문제죠. 네, 일반 소수주주들에게 주주한테. 맞습니다. 네. 그래서 물적 분할 사태에서 이제 결국은 이사회가 날카롭게 서 있으면은 경영진도 이런 판단을 못 하는 건데 네. 경영진이 이런 판단을 해도 괜찮은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아까 배당이나 뭐 상증세를 아무리 고쳐봐도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결국 회사 자체적으로 소위 암행어사가 돼가지고 자기 그 이사회가 경영진을 견제해야지 되는 건데 그런 맥락에서 하자는 거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반대하는 자본시장법 게 개정안 쪽으로 해보자는 거잖아요. 지금. 네. 그렇게까지 굳이 소위 그런 걸 명문화해가지고 해야 되냐라는 거고 사실 비판이 근데 기업 활동이 얘기하면은 어려워진다. 네, 기업 활동 어려워진다. 주소속 많아진다. 주소속 많아지고 기업 활동 많아지고 외국 투기 자본 들어온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런 내용들로 다른 이제 반대를 선진국도 많이 충실음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에 왜 회사만 한정할까 여러 가지 의견이 있더라고요. 이제 네. 서로 첨예하게 맞서는 부분이라서. 그거는 우리나라도 원래 회사라고 하면은 그 회사는 주식회사니까 주식회사 전체 주주를 대표할 줄 알았는데 네. 2015년 삼성물산 젤모직 합병 맞아요. 판결에서 예. 그 결국은 이거를 그러니까 법 기술적인 그 해석으로 회사와 또 주주는 또 다르다 약간 이러면서 네. 갑자기 이상해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다른 데는 없는 그런 명문 규정을 또 만들어서 집어넣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던 거라서 내용이 네. 좀 방대하지만 어쨌든 요거가 같이 매칭이 되면은 그러면 네. 배당 그다음에 상속 그다음에 상법 네. 이 세 가지가 약간 주식장 부양 3법 이런 네. 식으로 불려가지고 패키지로 추진되지 않을까 이렇게 어쨌든 예상하고 자사주 있습니다. 소각 같은 것도 그렇고 밸류 프로그램도 그렇고 뭐 하다 만 것 같고 그래가지고요. 좀 뭔가 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네, 그런데 들어요. 근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예. 이제 이런 제도도 중요하지만은 예. 어쨌든 제도 중요하고요. 근데 글로벌 그 경기나 동향 이런 거에 잘 맞춰가지고 저희가 가야 되기 때문에 뭐 관세 관련 대응 정책도 중요하고 외교 중요하고 뭐 등등 챙겨야 될 게 진짜 많은 나라이거든요. 네. 그래서 내수 자국 산업들이 주로 상장돼 있고 자국 경제가 올라가면은 지수가 올라가는 미국과 일본에 있는 주식 투자자들의 투자 난이도와는 그 차원이 다른 난이도를 한국 국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증시를 지수로 투자하시는 거는 네. 정말 진정한 의미의 밸류업이 나오기 전까지는 막아야 되고 그래서 좀 미국 지양하는 게 좋고. 증시는 지수를 이해하고 한국 증시는 철저히 종목과 섹터로 접근해야 된다고 맞습니다. 지난번에 예, 이제 예, 얘기를 맞습니다. 하셨지 않습니까? 네. 근데 시간 좀 마무리할 시간이 돼서요. 어쨌거나 이제 대선 앞두고 이게 무슨 테마주다 뭐다 뭐 이렇기도 하고 네. 또 이제 뭔가 될 것 같아서 공약이 이제 현실화되면 거기에 이제 올라타야지라는 생각으로 또 급하게 또 투자하는 분들도 계시고 할 텐데 네.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될지 끝으로 좀 짚어주세요. 네, 저는 한국 증시는 그때 네. 말씀드린 것처럼 소위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겪은 정말 고인물들의 증시이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들이 되게 박스권을 이게 좋아 고인물. 보인다라고 생각해서 샀다가 정말 큰 코 다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살 때 끝까지 밀어서 사는 경향이 있어요. 계속 질러서 기관들이 특히 연금 위탁운용 아웃소싱 기관들이 끝까지 질러서 사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주가가 항상 엄청난 스파이크를 만든 다음에 정말 절벽에서 떨어지듯이 주가가 조정을 받을 때는 뭐 다른 나라처럼 성장하는 과정에서 미세한 방지턱 정도가 아니라 골이 깊은 정도가 뭐 아니라 뭐 지하로 내려가. 지하 한 20m짜리 싱크홀이 생기는 수준의 하락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종목장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위험하고 네. 지수 투자는 되지 않기 때문에 네. 한국에서 투자 바로 하기보다는 오히려 금액이 크면은 사모 펀드를 맡기시는 게 낫고 그다음에 지수 중심의 장기 투자는 미국이랑 일본 베이스로 하되 한국은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몇 개 수출 산업들이 있는데 네. 그런 수출 산업들에 대해서 좀 모니터링 하시면서 잘 소액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관심 같습니다. 가져볼 만한 섹터는 어떤 거라고요? 기본적으로 한국은 K 뷰티와 의료와 이제 이런 뭔가 뉴머니들의 나라이기 때문에 네. 외국인 관광객들이 4월에만도 벌써 1,800억 원이나 의료 관광으로 돈을 썼더라고. 이게 재작년에는 1년에 6천억 썼는데 지금은 한 달에 1,800억 쓴다는 거거든요. 세상에.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오는 외국인들이 얼마나 많아졌는지 생각해 보면 이쪽이 확실한 성장 산업일 것 같고 당분간은 그래서 이 의료나 뷰티 쪽으로는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관점이 아니라 남의 시선으로 우리를 네.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걸 보는 게 도움이 될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상욱 커넥티드 그라운드 대표와 얘기 나눠봤습니다.